잠깐 쉬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회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들었었죠. 뭐였었죠? 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이 나오죠.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은 유용한 재무 정보가 갖추어야 할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정보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토탈 6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기본적 질적 특성이 있죠. 근본적 질적 특성 내지는 기본적 질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회계 원리 시간에 공부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한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있었었죠? 네. 목적 적합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었었죠? 네, 표현의 충실성이 있었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비교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검증해야 되겠죠.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적시에 재무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적시성.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보고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해 가능성.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네 가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이 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 6가지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이 6가지가 재무 보고가 갖춰야 할, 그러니까 재무 제표가 갖춰야 할 속성, 즉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적 적합성은요.
목적 적합성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정보, 이것이 목적 적합성이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예측 가치가 있죠. 예측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 가치. 확인 가치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되겠죠. 피드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성.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으세요. 예측 가치, 그다음에 확인 가치를 묶으시고요. 상호 연관이 있다고 메모해 두세요. 상호 연관이 있는데 정보의 예측 역할과 그 다음에 확인 역할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메모했어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적 적합성 밑에 표 밑에 보세요. 표 밑에 보시면 목적 적합성을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 첫 번째 예측 가치. 예측 가치는요,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한다면 예측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인 가치가 나오죠. 확인 가치는요,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확인 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성이 나오죠. 중요성은요,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이제 누락되죠.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사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중요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리되셨죠? 그럼 두 번째. 표현 충실성이 나오죠? 표현 충실성은요, 표현 충실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서술해야 되겠죠. 첫 번째, 완전한 서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립적인 서술해야 되겠죠. 중립적 서술. 그다음에 세 번째, 오류 없는 서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어려운 서술. 오류 없는 서술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죠. 표현 충실성. 첫 번째,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은요,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중립적인 서술 나오죠. 중립적인 서술은요,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서술하기 위해서는 편견 그리고 편의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 없는 서술. 오류 없는 서술 같은 경우에는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오류 없는 서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 속성. 첫 번째는 목적 적합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 충실성. 이 두 가지겠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목적 적합성은 첫 번째 예측 가치가 있죠. 두 번째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성,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표현 충실성. 표현 충실성은 첫 번째 완전하게 서술해야 되겠죠. 완전한 서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립적인 서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류가 없어야 된다.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특성이 나오죠. 보강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네 가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정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제 비교 가능성이 나오죠. 비교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항목 이상 있어야 되겠죠. 두 항목 이상 있어야 된다. 이것이 비교 가능성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관성이 나오죠. 비교 가능성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관성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일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검증 가능성이 나오죠. 검증 가능성은요,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은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 하는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검증 가능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전문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 가능성은 서로 관찰자, 다른 관찰자가 있는데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시성이 나오죠. 적시성은요,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적시성은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정보가 좀 쇠퇴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강적 질적성은 네 가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복의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은요. 계속 기업에 가정하게 되는 거죠. 계속 기업에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그 다음에 인식,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정의가 되겠죠. 정의를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 요소,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요소가 있죠. 재무상태표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자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과거 사건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과거 사건의 결과.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기업이 통제해야 된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것이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 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산은 1년 기준으로 나누게 되겠죠. 1년 기준으로 어떻게 나눴었죠? 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동자산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네, 첫 번째는 당좌 자산, 두 번째는 재고 자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에는 네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네, 투자 자산, 두 번째 유형 자산, 세 번째 무형 자산, 네 번째 기타 비유동 자산 네 가지가 있었죠. 이것이 자산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현금 있었죠. 현금, 그 다음에 당좌 예금 있었죠.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제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건물, 차량, 그리고 비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자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채가 나오죠. 부채는 첫 번째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되는 거죠. 아까 자산은 유입되는 것이고 부채는 유출된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이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가 있다. 세 가지 체크해 두세요. 과거 사건에 발생하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 가능성이 있다. 유출이 되는 거죠. 유출.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의무가 있다. 세 가지를 체크해 두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본이 나오죠. 자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남아있는 것이 되겠죠. 남아있는 것을 잔여 지분이라고 하죠. 잔여 지분. 잔여 지분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요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나오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이 있다. 수익에 대한 내용, 비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수익의 대표적인 건 뭐 있었죠? 네, 매출액이 있었죠. 매출액.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뭐 처분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수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있죠. 비용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가격이 있겠죠. 사온 가격을 매출 원가라고 하죠.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아까 이자 수익이었죠.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뭐 임차료.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잡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그런 것들이 비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정의했죠. 정의는 두 가지 요소 나누게 되죠. 재무상태표 요소,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요소 나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요소는 수익과 비용. 이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인식. 인식은요. 두 가지 인식 요건이 있죠. 첫 번째는 미래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된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원가 또는 가치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이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회계원 시간에 거래라고 공부했었죠. 거래했는데 그것이 이제 붕괴하게 되죠. 붕괴하게 되면 차변과 대변하게 되죠. 차변과 대변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차변 항목, 그 다음에 대변 항목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차변에 이렇게 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차입금이라는 규정이 있죠. 차입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인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하게 되겠죠. 측정의 경우에는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죠.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 그래서 화폐 금액을 적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현금을 10만 원, 그다음에 차입금을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다. 그것을 이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양쪽에 기록하게 되겠죠. 이것을 복시부기라고 하죠. 차변에는 현금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 항목, 차입금을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차변 계정 과목, 대변 계정 과목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은 화폐 금액을 적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요. 예전에는 네 가지 측정 방법이 있었어요. 네 가지 측정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현행 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형 가능 가치,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가치.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구분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역사적 원가가 있죠. 역사적 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행 가치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이 특정 기준이 된다. 특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 그다음에 현행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현행 가치는 다시 세부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정 가치가 있죠. 공정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치가 되겠죠. 사용 가치. 반면에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행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사용 가치, 그 다음에 부채는 이행 가치.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행 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기준을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 그리고 재무보고의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요소의 정의, 그 다음에 인식, 측정.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의 표시가 나오죠. 재무제표의 표시 보시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와요. 재무제표는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부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재무 성과, 재무 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재무제표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해서 표시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일반사항이 되겠죠. 일반사항은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공정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재무 성과,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공정하게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재무 상태, 재무 성과,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공정하게 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한국채택국제기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도 본다. 이것이 공정 표시가 되겠죠. 일반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재무제표는요. 계속 기업을 가정하게 되겠죠. 계속 기업이다. 계속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또한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 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계속 기업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계속 기업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발생 기준이 되겠죠. 발생 기준은요. 기업은 현금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래서 현금을 기록하는 것보다 발생 주의를 기록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고 이제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현금이 왔다 갔다 안 하죠.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 이제 발생 주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이자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고 미리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 이제 회계원리 시간에 공부했었죠.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미수 수익 있었죠. 미수 수익.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이 있었죠. 미수 수익, 선수 수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는 미지급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주의 회계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외상 거래 그런 것들이 발생주의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성과 통합 표시가 나오죠. 유사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은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상계가 나오죠. 상계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 간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한다라는 원칙을 두고 있죠. 상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보고 빈도가 되겠죠. 보고 빈도는 매년 한 번 제공하는 거죠. 매년 한 번. 그래서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비교 정보가 나오죠. 비교 정보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올해 연도와 작년도 연도를 비교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표 보시면 이제 전년도와 올해 연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재무제표에는 재무 상태표가 있죠.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다. 재무 상태표는요. 특정 시점에 기업 실체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은 아까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회계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계 원리 시간에 이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금액을 빈칸 채워두고 이제 빈칸을 두고 그 빈칸에 채워두는 연습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회계 등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있죠. 포괄손익계산서는요, 특정 기간, 아까 특정 시점은 보고기간 말이 되겠죠. 보고기간 말은 12월 31일 했었죠. 12월 31일.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기간, 특정 기간은
1년 기준이 되겠죠. 1년 기준인데 가끔 기업마다 이게 회계 기준을 달리 두고 있는데 보통 12월 기준이 되겠죠. 12월 기준 두니까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두고 있다. 그래서 특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수익이 크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수익보다 비용이 커요. 비용이 크면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 계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된다. 그 외에 이제 현금흐름표가 있죠. 현금흐름표는 특정 기간이 되겠죠. 일정 기간에 경영활동에 미치는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경영활동에는 세 가지 활동이 있죠. 세 가지 활동 다시 말해 보세요. 뭐가 있었죠? 네, 영업활동이 있었죠. 영업활동. 두 번째 투자활동 있죠. 투자활동. 세 번째 재무활동이 있었죠. 재무활동에 관한 현금흐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크게 세 가지 현금흐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그다음 두 번째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그다음 세 번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현금흐름표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 변동표가 있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 내역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데 일정 기간이 되겠죠. 자본 변동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타내는 자본의 변동 내역. 자본에는 5가지 요소가 있었죠. 5가지 기억나세요? 네, 첫 번째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 네, 두 번째는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 있었죠. 이익잉여금.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부가손익 유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 조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무회계 개념체가 됐었죠.